나는 지수. 겉으로는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듯 보였다. 남편 정민은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에겐 강남의 아담한 아파트라는 따뜻한 보금자리도 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보는 영화, 일요일 오전에 브런치까지. 사람들은 나를 완벽한 아내라 불렀다. 하지만 늦은 밤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볼 때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 빠진 것처럼 무언가가 계속 부족했다.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일상이 나를 지탱했지만 내 영혼은 늘 어딘가 결핍된 채 헤매고 있었다. 특히 정민이 야근으로 늦은 밤에 들어올 때면 나는 혼자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 걸까? 이게 내가 꿈꿨던 삶일까? 밤마다 나는 작은 가죽 공책을 펼치곤 했다. 연필로 글자를 쓰면서도 마음은 흔들렸다. 그때는 몰랐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바로 코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마치 운명처럼 현우 씨가 내 삶에 들어왔다. 첫 만남은 늦가을 오후 종로의 한 낡은 헌책방이었다. 고서원이라는 간판이 바랜 그 서점은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곳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서점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겼고 들어서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나는 그날 새로운 소설 소재를 찾아 그곳을 방문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낡은 나무 계단을 밟았을 때 나는 그를 처음 보았다. 그는 클래식 음악 코너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먼지 쌓인 악보집을 찾고 있었고 나는 소설 섹션에서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끌림을 느꼈다. 혹시 이 책 찾으세요? 나도 모르게 말을 걸고 있었다. 손에는 쇼팽 전집이 들려 있었다. 그는 놀란 듯이 아, 네, 근데 찾기가 쉽지 않네요. 특히 초판본을 구하기가 혹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바리톤에 가까운 음색은 왠지 모르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작은 미소를 띠고 있는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동시에 깊은 바다처럼 빠져들 것만 같은 묘한 매력이 있었다. 우리는 쇼팽의 녹턴에 대한 이야기부터 문학과 음악의 연관성으로 화제를 옮겨갔다. 그는 작은 공연장에서 피아노를 치는 음악가였고 나는 사람들의 사연을 글로 쓰는 작가였다.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궁금해했다. 서점에서 나온 후 우리는 근처 전통 찻집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한옥을 개조한 그 찻집은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고 가을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그 책방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그가 있을까 하고 기대하며 마음이 설렜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면 설렘과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다. 나는 한 남자의 아내인데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였다. 나는 핑계를 대며 다시 그 서점을 찾았다. 그를 다시 보고 싶었다. 그는 이번에도 음악 코너에서 악보를 뒤적이고 있었다. 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서점 근처의 작은 한옥 카페 차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흙벽과 기와 지붕, 마당의 작은 정원이 평화로운 그곳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현우 씨, 우리 이렇게 만나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남편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수 씨,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요. 세상의 잣대로 우리 마음을 재단하지 말아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솔직해져도 괜찮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두지 말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눈물을 참았다.
부끄럽기도 했고 이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까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토록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고마웠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피아노를 오래 친 탓인지 손가락이 길고 우아했다. 그 손이 내 손을 감싸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주로 종로의 한옥 카페에서였다. 나는 남편에게 글쓰기 모임이나 취재 활동이라고 둘러댔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괴로웠지만 현우 씨를 만나는 시간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오후 우리는 카페 앞 골목길을 함께 걸었다. 갑작스럽게 내린 소나기 때문에 우산 하나로 둘이 서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피하며 마주보았다. 지수 씨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지도 몰랐어요. 당신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비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애틋해 보였다. 지수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현우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사랑해도 되는 걸까요? 그날 이후 우리의 마음은 더 깊어졌지만 세상과의 갈등은 커졌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을 향한 미안함이 마음을 옥죄었다. 내가 느끼는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매일 밤을 보내야 했다. 정민은 변함없이 나에게 친절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볼 때마다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다. 현우 씨가 피아노 공연을 하는 날이었다. 홍대의 작은 클럽, 멜로디 가든에서 열리는 재즈 피아노 공연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친구와 공연을 보러 간다고 했다. 공연장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아늑한 분위기가 나를 맞았다. 무대 위 피아노 앞에 앉은 현우 씨의 모습은 평소와 달라 보였다. 첫 곡은 쇼팽의 녹턴 9번 2악장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두 번째 곡을 연주하던 중 그의 눈이 내 쪽으로 잠시 향했다. 마치 내 마음을 읽은 듯한 그 눈빛에 나는 그만 펑펑 울고 말았다. 음악 속에 담긴 감정, 그리고 그가 나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공연이 끝난 후 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모든 세상의 도덕적 금기는 사라진 것만 같았다. 오늘 연주한 세 번째 곡, 사랑의 꿈은 당신을 위한 거였어요. 당신이 제 앞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나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현우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남편의 얼굴을 보면 죄책감이 몰려왔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남산타워 근처에서 만났다. 지수 씨, 서울 야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당신과 함께라서 더 특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남산 둘레길을 천천히 걸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운치를 더했다. 현우 씨,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유부녀인 저와 이렇게 만나는 것.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게 더 후회였을 거예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말에 나는 또 눈물이 핑 돌았다. 행복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벤치에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나는 현우 씨의 아파트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몸을 말리러 잠시 들른 것이었다. 그의 집은 마포구의 작은 원룸이었다.
비좁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악보와 CD들이 인상적이었다. 그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나는 그의 피아노를 구경했다. 야마하 업라이트 피아노 위에 놓인 악보를 보니 포지수라고 적힌 곡들이 여러 개 있었다. 이게 뭐예요? 포지수라고 적혀 있는데. 당황해하는 현우 씨였다. 아, 그건 당신을 위해 작곡한 곡들이에요. 아직 완성은 못했지만 그 순간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음악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조용하고 애틋한 선율이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그 음악을 들으며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연주가 끝난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껴안았다. 처음으로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의 체온을 느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고 나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 현우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지수 씨, 나 병원이야. 지금 빨리 와줄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함이 나에게도 전해졌다. 나는 급하게 집을 나서며 남편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문자를 보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세브란스 병원 본관 3층 내과 병동이었다. 그는 병실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건넨 진단서에는 믿을 수 없는 단어가 쓰여 있었다. 췌장암 말기. 나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보다 현우 씨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참았다. 불과 며칠 전 함께 웃으며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었다. 금기를 넘어선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로 다짐했던 순간 운명은 가혹하게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다. 나는 두려움에 떨었고 동시에 그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현우 씨는 힘겹게 내 손을 잡으며 괜찮아. 괜찮아요, 지수 씨.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세상의 시선, 도덕적 책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했으니까. 밤이 되면 나는 병실에서 현우 씨의 손을 잡고 앉았다. 간병인을 대신해서 그의 곁을 지키는 시간이 많아졌다. 남편에게는 친한 언니가 아프다고 둘러댔다. 지수 씨, 내가 이렇게 약해질 줄은 몰랐어요.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견딜 수 있어요. 그의 항암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현우 씨는 갑자기 제안했다. 지수 씨, 나 마지막으로 연주회를 하고 싶어요. 당신을 위한 진짜 마지막 연주를.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상태로는 괜찮아요. 이것만은 꼭 하고 싶어요. 결국 우리는 병원 1층 로비에 있는 작은 피아노를 이용하기로 했다. 병원 측의 허락을 받아 조용한 저녁 시간에 짧은 연주회를 열었다. 휠체어에 앉은 현우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나는 눈물을 참기 힘들었다. 여전히 아름다운 그의 손가락이 건반을 터치하는 순간 마법 같은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가 연주한 곡은 나를 위해 작곡한 지수를 위한 발라드였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그 선율에는 우리의 모든 추억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연주를 마치고 현우 씨가 말을 했다. 이 곡에는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서점에서의 설렘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현우 씨의 상태가 더 악화되자 그는 더 이상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 지수 씨, 나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나는 고민 끝에 그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다. 남편에게는 큰 거짓말을 해야 했다. 출판사 일로 한 달간 지방에 내려간다고 했다. 현우 씨의 작은 원룸에서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지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만들고 그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피아노를 들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현우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었다면.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비록 시간이 짧더라도. 현우 씨는 점점 약해져 갔지만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적는다고 했다. 지수 씨, 내가 떠나고 나서도 당신이 이 편지들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현우 씨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그는 거의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현우 씨는 가쁜 한숨을 내쉬며 지수 씨, 당신이 내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현우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제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지수 씨, 나 없어도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렇게 나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의 마지막 미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평화로웠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사랑은 때로 세상의 금기를 넘어 그 아픔마저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현우 씨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만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고 뜨거웠던 순간들이었다. 현우 씨의 장례식은 작은 규모로 치러졌다. 그의 음악 동료들과 몇몇 친구들만이 참석했다. 나는 조문객 중 한 명으로 참석해야 했다. 공개적으로 슬퍼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현우가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혹시 당신이 그분이세요? 현우 씨의 음악 동료 중 한 분이 내게 말을 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관 앞에 서서 나는 마지막 인사를 했다. 현우 씨를 떠나보낸 후 나는 한동안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남편 정민은 내 변화를 눈치챘다. 지수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정민아, 미안해. 최근에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나 봐. 거짓말과 진실 사이에서 나는 또다시 갈등했지만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다. 현우 씨의 친구가 그의 유품을 전해주었다. 그 안에는 나에게 쓴 편지들과 악보들이 들어 있었다. 그의 죽음 후 나는 글을 썼다. 우리의 사랑 금지되었지만 진실했던 감정,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을 기록했다. 처음에는 일기 형태였다가 점차 소설로 발전시켰다. 그 소설은 나중에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금지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독자들은 그 안에 담긴 진실한 감정에 공감했다. 현우 씨를 떠나보낸 지 1년이 지났다. 나는 그가 자주 갔던 종로의 헌책방을 다시 찾았다. 여전히 그곳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현우 씨가 좋아했던 한옥 카페 차마을에서 작은 추모회를 열었다. 그의 음악 친구들과 함께였다. 그날 우리는 현우 씨의 연주 녹음을 들으며 그를 그리워했다. 나는 그의 지수를 위한 발라드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들었다. 비록 그 곡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현우 씨를 떠나보낸 지 2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고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솔직해졌다.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더 진실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민은 내 글이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이라고 했다. 우리 부부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현우 씨와의 사랑이 나에게 준 것은 죄책감만이 아니었다. 진정한 감정이 무엇인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준 값진 경험이었다. 현우 씨의 3주기가 되던 날, 나는 그의 무덤을 찾았다. 작은 공원묘지에 자리한 그의 묘비 앞에서 나는 오랜만에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현우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가끔 당신 생각을 해요. 당신이 남겨준 음악을 들을 때면 마치 당신이 제 옆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살짝 불었다. 마치 그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저 이제 새로운 소설을 쓰고 있어요. 당신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의미를 담으려고 해요. 묘비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나는 마지막 인사를 했다. 사랑해요, 현우 씨. 영원히.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부녀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사랑은 사회적 잣대를 넘어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현우 씨와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의 기억과 사랑은 내 안에 영원히 살아 숨쉰다. 그가 남겨준 음악들, 편지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 사랑은 때로 아프다. 하지만 그 아픔마저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떤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지켜질 수 있다. 현우 씨와 나의 사랑은 짧았지만 깊었고 금지되었지만 진실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